예,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5일 갈릴레오 정입니다. 예.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독보적일 겁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장점과 능력을 과시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다 우리 소위 그 밥의 그 나물이죠. 다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경매 시장을 보거나 전략을 세우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다 그 기본 루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매를 자꾸 우리 이제 경매학원 다니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있고 또 내가 경매를 공부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좋은 기회를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경매 공부를 하실 거면 그냥 법무사 시험을 보시거나 젊은 분이면 법원직 예. 법원에 근무할 수 있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을 보시거나 그게 한 방법이지. 내가 경매를 공부해 가지고 남들보다 그죠? 공부를 한 것만큼 더 경쟁력 있게 해서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전혀 그럴 가능성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경매 관련한 학원들의 수준이 그 공인중개사보다 낮죠. 예,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따로 경매학원에 관련된 걸 배울 가능성이 좀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예, 경매를 배웠다고 나는 경매 전문가야. 뭐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사실 인정할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 변호사가 그죠? 예, 서울대 나온 변호사가 경매를 공부해서 현장의 경험과 뭐 자기 노력, 노하우 아무리 갖다가 집어넣어도 경매 시장에서는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그게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에 관련된 거는 뭐 제가 책에도 이제 좀 설명을 했지만 이걸 많이 언급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언급해봤자 본인들이 그게 꽂히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준이 되면 그런 경매에 꽂히지도 않죠. 그래서 일단 경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경매가 가장 그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진보라고 하는 수준 떨어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책상머리에서나 제대로 공부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어설픈 책 가지고 이제 많이 떠드는 그런 입으로 전문가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현장에서 발로 뛰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동산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흥정을 붙이고 물론 뭐 중개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뭐 정보를 제공하긴 하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도 제공을 하지만 거시적인 입장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과연 부동산 시장을 읽을 수 있는가? 예, 그냥 특히 뭐 부동산 중개인들의 거의 90%는 우리가 전월세, 뭐 임대, 그죠? 주택 매매에 몰려 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부동산 전문가는 딱 두 부류예요. 어설프게 좀 안다고 떠드는 애들. 그러면서 꼭 얘네들 타이틀이 경제를 안다고 본인들이 떠드는 좀 건방진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안드로메다에 보낸 소위 말해 장사치들. 우리가 심한 말로 양아치라고 하죠. 부동산을 어떠한 식으로든 팔아먹기 위한 예, 그런데 초점이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진보와 보수인 것 마냥 또 전문가인 것 마냥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왜곡된 예, 시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정보 제공자들 자체가 그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도 없고 객관성이 없는 이유가 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을 갖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거의 불가능하죠. 자기 이익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에서도 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방송할 때 제가 불편한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약간 의도적으로 많이죠. 예,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예, 여기는. 과연 누가 중립이냐라는 그 중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5분이나 이야기했는데 경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급등 대비 매우 저렴하고 아파트 한 건 입찰에 수십 명 몰려 낙찰가 현재 시세 웃도는 상황도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게 경매 시장에 관련된 기사는 100% 스폰서가 있는 기사입니다. 그 일반 지금 언론사들이 뭐 제대로 된 언론사들도 없지만 경매 관련해서 기사를 내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특히 이제 뭐 경제지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리고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죠. 네,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제공하죠. 이렇게 여기 지지 옥션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저는 지지 옥션을 근데 뭐 그 경매 제공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정보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냐, 화면이 좀 다른 거와 뜨는 광고가 다른 거 이거 외에는 사실은 뭐 원소스가 같기 때문에 99% 같습니다. 우리 일기예보 볼 때 일기예보관이 여자냐 남자냐 뭐 아니면 그냥 텍스트만 나오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내 기분에 따라. 그래서 경매 정보 업체도 사실은 뭐 다 그 범주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게 되어 있느냐. 이제 오래간만에 그 경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경매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가가 낙찰가보다 높다는 얘기는 감정가가 잘못됐거나,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경매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일반 매매보다 장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5% 정도의 갭은 봐야 돼요. 경매로 사는 게 5% 정도 싸게 샀을 때 일반 매매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경매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라는 게 뭐 너무 이제 경매 학원들은 과장돼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 많이 보죠, 평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20% 아주 딱 정해져 있는 숫자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뭐 구독션에서 친절하게 자료를 뽑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 물건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지금 막 그런 거 보면 많이 못 느끼고요. 자, 9억 5,300짜리인데 12억에, 8억인데 11억, 12억에 16억, 17억에 21억, 11억에 15억, 27억인데 30억, 그죠? 8억인데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고 합니다. 감정가보다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가를 언제 이게 감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달에 감정하고서 이번 달에 경매로 들어오지는 않죠. 최소한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보통 이제 뭐 3개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돼야 이제 뭐 경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갭이 있다. 감정가하고 이 차이에 갭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매 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요즘 뭐 이 강의 때 아마 경매학원이나 경매 관련된 책에 이런 내용 있나 혹시 한번 보세요. 보시는데 10여 년 전에 제가 그 한참 이 팟캐스트 제가 부동산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했었으니까 하다 말아서 그렇지. 제가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책을 냈을 때 15년 전에 경매에 대해서 제가 딱 하나로 정리를 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그래도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양심이 있거나 배운 사람이라면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자기네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지 않나 싶어요. 채권자에 의해서 낙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채권자가 누구냐, 빚쟁이가 누구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딱 보기에 대부업이다. 뭐 상호저축은행이다. 무슨 대부업이다. UM코 뭐 이렇게 뜨죠. 채권자가 대부업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낙찰가보다 높게 낙찰이 됩니다.
예. 그럼 왜 그러는 거냐면 걔네들이 그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자기가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가 끝나고 나면 후순위는 배당을 못 받죠. 자기한테 아무 이익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취등록세를 그러니까 경매로 높게 낙찰이 되면 취등록세가 높게 되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를. 하지만 어차피 뭐 거래 가격을 높게 쓰면 나중에 양도할 때 뭐 양도세를 중과하던 말던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일가구 다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취등록세가 더 나오죠. 더 나오고 대출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채권자에 의해서 대부분은 낙찰 가격이 과잉된다. 근데 그게 실제 가격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가격이 뭘로 나타나요? 수치로 나타나고 통계로 잡히고 그것을 중개하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전세죠. 전세 가격이죠. 신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미분양이 많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전세 가격이 많이 낮죠. 심지어는 부동산 가격이 50%도 안 되고 뭐 30%뭐 이렇게 낮은 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작년에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예요? 그죠? 전세 금액이 대개 보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시세보다 전세 금액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죠? 아니면 전세가 없는데 월세 지역인데 전세가 있는 경우죠. 월세가 없는데 전세가 있어.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남들은 다 월세로만 놓는데 왜 이 사람은 전세를 놓을까? 뭐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시세가 전세가 5억인데 왜 이 사람은 3억일까? 요즘은 이게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중개인들한테 그 뭐 교육도 많이 되고 또 중개한테 표준 우리 그 계약서 약관이나 이런 거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돼 있죠. 상당히 많이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저번 달에 중개사무소에 처음 가봤는데 예. 예전에는 15년 전, 15년 전에는 뭐 솔직히 말해 뭐 대충했죠. 근데 이제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개인들의 그 역할들이 많이 커졌어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왜 전세금이 낮아져요? 낮은 이유가 다 선순위가 있어서 그런 거죠. 선순위 때문에 전세금이 낮아진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통계에 잡을 때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우리 중위 수준의 진보들, 중위 진보, 예, 중위 수준의 진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쫙 가격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어느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금이 3억인데 왜 여기는 5억이야? 야, 이거 집주인들이 또 전세금 올렸다. 어? 이렇게 말을 하죠.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전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도 없어요.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뭐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많이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15년 전에도 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자체를 언급하는 인간들이 없었지만 요즘은 이게 이제 많이 좀 사건들이 대중화되면서 어설픈 전문가랍시고 하는 인간들도 뭐 자기가 안다고 막 떠드는 거 보면 웃기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꼭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야기하죠. 15년 전에 제가 참 많이 이야기했었던 건데. 예. 전세 금액의 금액을 중간에 이제 많이 올리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분양을 받을 때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입주는 못 하겠고 잔금은 마련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예, 저렴하게 이제 전세로 이제 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양 가격이 10억인데 내가 대출이 6억이 있고 분양가 10억이니까 한 3억 정도 전세를 놓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에 선순위가 6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 전세금하고 해도 분양가보다 비싸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또 안전하다고 중개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3억에 들어와요. 3억에 들어오고 크게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3억으로 이 사람이 살다가 신혼부부가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집주인이 이제 대출을 어느 정도 상환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전세를 요구하죠. 한 10억짜리 집이면 뭐 한 8억까지는 10억짜리에서는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뭐 6억에서 7억, 심지어는 8억까지도 요구를 하죠. 그럼 이제 전세금 올린다, 집주인이 갑질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중위들은 개거품을 물죠. 전세는 실질적으로 이상한 제도이고, 또 우리나라가 전세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전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유통시장에 왜곡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사는 사람도 왜곡시켰고, 그러니까 집을 소유자도 왜곡시켰고, 세입자도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 입에서 매번 나오는 게 전세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10억짜리 집을 전세로 6억, 7억에 살면서 세금도 안 내요. 그죠? 의료보험료도 안 내요. 그리고 집이 안 팔리거나 집값이 떨어져도 여러분의 채권은 보장돼요. 오른다라는 이익이 여러분한테 없지만 떨어진다라는 위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죠. 10억으로 집을 산 사람은 이 전세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더 추가 부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인 거예요. 전세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위짜리 전문가들은 중위 진보들, 중위 수준의 진보들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중위 진보? 네, 중위 진보죠. 중위 진보. 중위 진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모르겠고, 그죠? 세입자들의 권리만 주장을 해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럼 네가 집주인해서 그런 집주인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딱 그런 수준인 거죠. 왜 닭값이 떨어졌는데 치킨값이 안 떨어지냐. 치킨집 해보고 이야기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 설탕값을 낮출 테니 단합해서 올렸으니까 설탕값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설탕으로 요리되는 밀가루로 요리되는 그 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음식이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좀 낮아지면 예? 소매업주들이 조금 더 이익이 생기다 보니까 친절해져요. 좀 더. 그래도 조금 더 먹고 살게 해주니까 조금 더 친절해주는 거지. 가격을 반영할 만큼 되질 않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밀가루 값이 지금 현재 50%로 낮아진다고 칼국수 값이 50%로 낮아집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산업 구조는 옛날하고 달라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러면 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왜 인건비를 못 올려주냐 이딴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가 이 현대사회의 거래 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유통 마진이 굉장히 적습니다. 역할에 대한 유통 마진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고도화된 거예요. 유통 시스템이. 그러니까 후질수록 유통 시스템이 후질수록 그 마진율이 큰 거예요. 유통업자가 차지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마진율이 커지는 건데 어, 지금은 유통 마진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익이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인데 자, 경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채권자를 봐라. 채권자를 보면 이 낙찰 금액이 왜 높아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감정한 지가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감정은 예전에 했는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뭐 연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이면 끝날 경매 절차가 뭐 재경매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2년, 3년 이렇게 그 감정 평가를 받았었을 때 시점하고 낙찰된 시점하고 경매 진행된 시점하고 차이가 커져가고 생긴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애써서 지지 옥션에서 이렇게 주요 경매라고 해서 결과를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선 주요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만 뽑은 겁니다. 이런 케이스만 뽑은 거고 이런 경우에 제가 보기엔 제가 이게 지금 뭐 확인하고 싶지도 않은데 다 후순위 채권자들이 있고 후순위 채권자들이 일반인도 물론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업이다. 예. 아니면 그 대부업에 준하는 경우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 내가 내 채권이 있기 때문에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은 5만 원짜리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빚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지금 돈을 못 갚을 상황이면 내가 이거 10만 원에 샀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못 받을 빚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낙찰이 된다. 그리고 또 일부러 낙찰가만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가 보증금을 손해 보면서, 그러니까 위험이죠. 어차피 경매가 취하가 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뭐 지금 경매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AI로 다 물어보시면 돼요. 경매 관련된 것은 대단할 게 없다. AI로 물어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